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차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 수출이 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점검과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설 연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SK그룹은 동남아 전담 투자 펀드에 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 사업자에게만 분리과세 우대가 적용됩니다. 또 2021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에서 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 8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북미 정상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의회에서 진행된 국정연설 중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에서 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그동안 거론돼온 하노이와 다낭 중 다낭이 더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과 비슷한 시기에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 앞서 가진 오찬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언급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열릴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특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른바 4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렸다고 전제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해 베트남에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 기자, 역시 중요한 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 외교관계 정상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는 건데요. 하지만 1차 정상회담 때처럼 두 정상 간의 대화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북미 양측은 현재 구체적인 의제 조율을 위해 평양에서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르면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500억 원 미만 선에서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오늘 내로 가서명될 경우 국회 심의는 오는 4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까지 꺾이고 올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63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줄고 두 달 연속 감소한 수치인데요. 주요 이유는 반도체 경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였는데 반도체 수출이 줄기 시작하자 전체 수출액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석 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율이 19.1%로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만에 수출 마이너스 전망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수요 둔화와 가격 하락,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할 것이라고 한해는 전망했습니다. 수출 부진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는 TF를 꾸리고 이달 중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 소식도 들리네요. 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관련 보고서를 오는 19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인데요. 현재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0에서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현시화될 경우 우리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 연휴 동안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세인 가운데 이 부회장이 왜 중국에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 부회장이 설 연휴에 중국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현재 진행 중인 2기 생산 라인 공사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 설에는 미국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를 만났고 같은 해 추석 연휴에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났는데요. 올해도 설 연휴에 현장 경영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요즘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회장의 이번 방문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안 공장을 방문한 것은 메모리 가격 급락과 수요 감소에 따른 반도체 사업 실적 악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메모리 사업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7%나 급락을 했습니다. 시안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인데요. 삼성전자는 당초 내년 양산이 예상됐던 2기 라인 중에 일부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완공해 가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꺾이고는 있지만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전략인데요. 업계에서는 2020년 시안 공장 2기 라인이 모두 완공되면 삼성전자의 월간 낸드 생산 능력은 현재보다 43%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SK그룹이 동남아에 세운 투자 회사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이 동남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이번 투자로 SK그룹은 동남아에 얼마나 더 투입을 하게 됩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인 SK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ENS 5개 회사가 각각 1억 달러, 모두 5억 달러를 SK 동남아 투자회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이 지난해 8월 5억 달러를 출자해 동남아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개월 만에 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투자액은 10억 달러, 1조 원은 넘었습니다. 네, 김 기자, SK가 이렇게 동남아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고 동남아 지역 중장기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남아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투자는 올해 동남아에서 인수합병과 신규 사업 발굴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미 SK그룹이 상당히 투자를 한 것들로 알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이미 투자를 한 곳은 어떤 분야입니까? 네, SK 동남아 투자회사는 설립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에 베트남 최대 식료품 업체 마산그룹 지분 9.5%를 매입했습니다. 또 SK는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업체 그랩 지분을 일부 매입하고 SK텔레콤은 그랩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차량용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SK텔레콤은 태국통신사와 사물인터넷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해상 유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부동산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둔화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얼마나 줄었나요?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900건에도 못 미쳤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0,000건이 넘었던 것에 비해 82%가량 급감했습니다. 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용산과 강남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용산구는 지난해 1월 1021건이 거래됐지만 지난달 20건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690건에서 지난달 86건으로, 서초구는 519건에서 64건으로 거래량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9.13 대책 효과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집값도 하락하고 있나 보군요. 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26.1로 2013년 2월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상이면 시장에 매수자가 많음을, 100 이하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9월 초 171.6에서 지난달 말 42.8로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12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지난달 28일 기준 직전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4%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가계대출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말 시중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571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17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 등이 바짝 조여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오름세가 둔화한 데다 개인신용대출 잔액 감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900억 원가량 줄면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제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민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이전보다 더 깐깐해졌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을 연 5% 이하로 유지할 때에만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60%와 공제금액 400만 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팔더라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허기업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면제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와 부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있던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면제 방안이 삭제돼 기존의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특허 보유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자격 확인 절차를 개선해 확인 기간을 최대 6개월 줄이고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로도 소득 확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 ISA를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모든 투자 일임업자로 확대해 일임형 ISA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되기 전 지난해 6월 평균 DSR은 72%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신규 대출자의 평균 DSR은 47%로 집계됐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각종 비급여를 빼고 1년간 쓴 의료비가 일정 액수를 넘기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소득 상위 50% 계층의 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 분위를 묶어서 7개 구간으로 나눈 뒤에 별도의 상한액을 적용받는 제도인데요. 상한액이 높아지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그만큼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 분위 기준으로 5분위 이하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1에서 3구간의 사람들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 반영해서 10,000에서 2만 원가량만 본인 부담액이 오릅니다. 하지만 소득 6에서 7분위인 4구간의 경우에는 26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8분위인 5구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부담이 크게 뜁니다. 6구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오르고요. 최고소득 구간인 7구간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50만 원 넘게 부담이 커집니다. 네.
저소득층은 그대로 두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였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나 명분은 있습니까? 네, 그간 환급받은 액수를 비교해 봤을 때 고소득층의 환급액이 오히려 훨씬 많았습니다. 상한액이 충분히 높지 않아서 고소득층이 더 많은 이익을 거뒀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실제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 환자의 환급액은 1인당 146만 원에 그쳤지만 10분위는 273만 원을 돌려받았고 가장 많은 치료비를 돌려받은 9분위는 286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회사들은 임원의 자격 요건이나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공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융회사 중에서 공시가 미흡한 곳 얼마나 됐습니까? 네,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등 전체 125곳을 대상으로 공시 점검을 한 결과 12곳의 금융회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여신 전문회사와 자산운용사가 각각 4곳으로 공시 작성이 가장 미흡했습니다. 특히 임원의 자격 요건 등의 작성이 부실하게 기재됐는데요. 회사가 정한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 요건이 충족하는지 등을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시가 가장 많이 누락된 사항은 뭐였습니까? 네, 사회이사의 활동 내역에서 공시가 가장 많이 누락됐는데요. 금융사 97곳이 사회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이나 안건별 참여 여부, 활동 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누락했습니다. 또 이사회 불참 사유 등이 명시되지 않아 사회이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는 2,057개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동안 23곳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계열사가 줄어든 이유는 회사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흡수 합병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들어 3분기까지 증가폭이 1조 599억 원에 달했는데 최근 들어 저축은행 건전성이 개선되고 높은 예금 금리로 고액 예금자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너도 나도 구매하던 롱패딩의 인기가 올겨울 크게 꺾였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이미 팔릴 만큼 팔렸다는 분석인데요. 그래도 사야겠다는 분은 2월 상품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필수품으로 손꼽히던 롱패딩.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롱패딩 광풍이 불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었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 추우니까 이제 롱패딩보다 코트도 좀 많이 입는 것 같고. 멋부리기에는 좀 투박한 느낌이다 보니까 라인도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롱패딩 월별 판매 신장률이 1년 전과 비교해 3배 늘었지만 12월에 들어서자마자 29%로 가라앉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각각 2% 그리고 59%나 떨어졌습니다. 판매가 줄면서 재고는 쌓이는 상황.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롱패딩은 출시된 지 1, 2년이 지나면 재고품이 돼 아울렛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됩니다. 하지만 출시된 지 3년이 지나면 브랜드 가치를 위해 소각됩니다. 소각, 폐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업체들은 다양한 행사로 재고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렛에 가시면 1년 혹은 2년 지난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전인 7, 8월 한여름에 그 얼리버드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비자 권장가에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마케팅. 보통 1년차 재고는 40% 할인, 2년차는 최대 6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올해 설 명절에도 각종 선물들 주변 분들과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선물은 고사하고 명절만 되면 우울하게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받은 선물을 기부해서 온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받는 선물 세트. 같은 종류의 물건을 여러 개 받으면 집안에 쌓이기 일쑤입니다. 집에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놀아줍니다, 이웃들이. 그냥 쌓아두지 언젠가 쓰겠지 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주거나 쌓아두는 것 외에 따뜻함이 절실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은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이름처럼 푸드, 즉 식품 위주의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각종 생활용품도 받습니다. 이렇게 푸드뱅크 물류센터와 마켓이 전국 각지에 480여 개가 있어 기부도 쉽고 어려운 이웃에게 빠르게 전달됩니다. 개인 기부자께서 전국 대표번호 1688-1377 연결하시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업장 연결하게 됩니다. 기부 품목, 기부 시기, 기부 방법 등을 의견을 나누시고 손쉽게 기부하시게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 확인 영수증이 발급돼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소외계층의 겨울을 온기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구제역 전국 일제 소독에 돌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대 14일에 달하는 구제역 잠복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설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이 발생한 만큼 전국적인 소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겨울 첫 구제역은 지난달 31일 충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연휴 때 저희가 많이 먹으니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면 오히려 더 속이 더부룩해질 것 같고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다른 데 갔다 오고 나서는 게임한다거나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극복하자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더 일을 더 많이 한다거나 좀 더 약간 몰아붙이는 좀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막 더 쉬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좀 늘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한다던가 하면서 오히려 다시 또 연휴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명절이고 하면 어르신들도 만나고 해서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좋고 또 아이들이 그 설 연휴 동안에 아빠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10포인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34% 상승세 221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 1.18% 오름세 72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상승세입니다. 지금 2년 연속 반도체 구매 액수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0.6% 오름세 46,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인 우리기술과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13%와 4%씩 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대웅과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보타가 미국 식품의약품 FDA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 5% 오름세, 대웅제약도 2.85% 오름세 19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현재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지 사업 부분에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0.68% 오름세 37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